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1월 21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지는식입니다. 아마도 옛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그레시아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 구축한다는 어려운 말이 들어있죠.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치세의 금융업자 토마스 그레시암이 여왕에게 진언한 말입니다. 상품과는 정반대로 화폐는 같은 가치를 나타내는 돈이라면 양화는 저장되고 악화가 통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솔직히 그레시암의 법칙을 자주 떠올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총선이 있을 때마다 새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합니다. 영입인사 혹은 인재라고 불리면서 언론이 조명을 받습니다. 그들이 정치에 입문할 때 했던 말들은 지켜졌을까요? 30년 동안 정치를 비평해오면서 느낀 건 그 능력은 과장되는 데다가 초심을 지키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초심을 지킨 자들은 모두 도태됩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들은 모두가 악화였습니다. 지식과 용기, 정직함과 결단력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의감조차 상실하는 이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걸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자들이 없는 겁니다. 권력이 부패하는 이유입니다. 이틀 전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떴더군요. 지난 12일 녹색당과 22개 시민단체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이라는 고발 내용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고발한 것이죠. 이들은 최 원장 등이 친원전 입장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해서 결국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면 당연히 안전성이나 주민 수용성도 평가를 해야겠지만 감사원이 감사한 것은 그게 아니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친원전이니 탈원전이니 하는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산업부 담당 국장과 한성원을 수사하는 대전지검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어떨지 흥미롭게 됐습니다. 장담하건대 수사 결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 우리 검찰은 둘로 쪼개져 있으니 말입니다. 이 판에 어제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뉴스인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원전 수사팀, 그러니까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을 도려내는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등을 공중분해하는 검찰 인사를 2차례 한 적이 있죠. 신문은 법무부는 부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낙 막장 드라마가 많다 보니 나오는 말인가 싶은데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 정말 그런다면 이건 최악의 드라마가 되겠죠. 어떻든 원전 조기 폐쇄를 수사하는 대전지검과 그걸 촉발한 감사원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둘 중 누가 양화이고 누가 악화일까요? 지난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김여미, 추미애 두 장관에 대한 시중의 여론을 전달한 모양입니다. 언론은 오직이지 않은 여론이라고 했더군요. 정직하게 말하면 적대적인 여론이라고 해야겠죠. 이 연말 개각에 그 두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는데, 그래서는 민심 수습이 안 된다는 고언을 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김여미 국토부 장관을 중용하는 것은 제에게는 불가사의로 보일 정도입니다. 직권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결기를 보인 문 대통령이 지금 전세 대란에다 월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유임설에다 비서실장 중용설까지 나오니 권력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이야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교체 명분이 서겠죠. 아니면 추 장관이 공언한 바처럼 공수처라도 출범해야 사법개혁이 일단락됐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연말 개각에서 살아남으면 대중에게는 여전히 악화이겠지만 적어도 문 대통령에게만은 양화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앞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선 덜 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면 개각이 아니라도 가급적 개각에 폭을 키우고 싶겠죠.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 초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생각인 정세균 총리도 대폭 개각을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부서엔 이미 후임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 설화를 빚은 이정욱 여성부 장관 자리에 남인순 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싸고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한 걸로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자리엔 조정식, 윤호중 의원이 거론되더군요. 그 외에도 알려진 대로 노동부 복지부는 물론 정세균 총리 후임까지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다 양호하라고 믿고 있겠죠. 이낙연 대표가 요즘 또 하나 신경을 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 출범 문제입니다. 이 청와대 문 대통령부터 이 문제를 자주 거론했으니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법도 만들어졌겠다. 이 사무실도 준비되어 있겠다. 오직 없는 것이 집주인인 공수처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을 만들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말하자면 야당에게 거부권을 준 거죠. 민주당은 그때 야당의 거부권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당대표 법사위원 긴급 간담회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을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 공수처법을 바꿔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말을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공수처장 임명 권한을 야당에게 준 게 아닌가요?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하면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도록 한 건 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법을 다시 바꾸겠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우는 격이 아닐까 합니다. 왜 역사에 오명을 남기려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서도 공수처장 선출을 전제로 같이 한다는 것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권력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계속 비워두는 직무유기도 괴이하지만 이걸 공수처장 임명과 바꾸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것인가요? 알고 보니 야당도 그렇게 말했더군요. 정말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어쨌든 여야는 다시 명운을 걸고 한판 붙게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함량을 이리 쉽게 드러내는 것 같아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이 분노는커녕 가슴이 짠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사실상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지키겠다는 거죠. 공수처 출범이 여당의 존재 이유가 된 것만 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게 거부권을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공수처법 개정이 처음부터 각본에 들어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어디 직분일까요? 야당은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걸 보여주어야겠죠. 정부에서 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모처럼 야당의 입들이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9일이죠. 서민 중산층 주관적 지원 방안이란 걸 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2022년까지 서울 35,300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정책이 왜 끔찍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게 막아놓아 분통이 터지는데 기껏 나온 정책은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대주택도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것과 건설사가 새로 짓고 있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LH공사가 사들여서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버려진 집과 팔리지 않는 집을 모아서 임대주택으로 포장해 내놓겠다는 거죠. 도대체 집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집을 찾고 있는지 알긴 하는 건가요? 이번 발표에는 이낙연 대표가 미리 공개했던 호텔방을 개조해 월세집으로 공급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안을 정책이라고 내놓고 정부가 하는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아연하게 만듭니다. 단기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역량을 모았다. 그 역량 다시는 모으지 마십시오. 신문에 난 전문가의 비판이 이렇습니다. 전세난 지역에 필요한 집은 거의 공급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숫자만 긁어 모아 뻥튀기한 대책이다. 하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이나 모텔을 청년적으로 개조해서 월세를 놓겠다는 발상을 하는 정부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모처럼 제대로 말씀을 했더군요. 임대차 3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 3법 실패를 위해 무슨 투쟁을 했습니까? 그 법 때문에 전세기간이 강제로 연장되면서 집을 팔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알긴 하는 겁니까? 당장 홍남기 장관부터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소수인이 저쪽에서 막 가면 제항수단이 없다는 말로 넘기는 것입니까? 이러니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 말은 정말 잘하시더군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 지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속이 끓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대란에 월세 대란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처럼 주거 문제로 사회가 나누어지고 뒤숭숭한 적이 있었던가요?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임대사업에 나섰던 이들은 이제 체념 상태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입니다. 마그릿 대치 회사가 왜 공공임대주택을 불허하는 정책을 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메이저 총리를 거쳐서 왜 노동당 토니 블레어도 이어받았는지 조금만 공부를 했다면 그런 엉터리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았겠죠. 윤희숙 의원의 한 말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이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 이제 야당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엉뚱한 일로 깨지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영남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영남당이 PK, TK로 확실히 나누어지게 된 거죠. 민주당이 부산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하겠다고 나서자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란 걸 발의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학교를 다닌 PK 출신이지만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습니다. 우선 그런 법률을 발의하면서 당 지도부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다고 하는군요. 어제 방송에서 저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면서 특별법을 만들려 하는 걸 심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그 특별법을 야당이 발의한 겁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00만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의 염원이라고 했더군요. 그 염원이 하필이면 가덕도입니까? TK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에 저마저 부끄러워집니다.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원래 계획인 김해 신공항을 위해 사고도 모자랄 판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 의안이 붕붕해집니다. 이게 보수 야당의 본색인가요? 민주당은 아마 한숨 돌렸을 겁니다. 자신들 계획대로 착착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발의를 상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 야당 깨느니 차라리 해산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6년 연속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결의안을 처리하는 회의에서 미국, 영국, 독일 대표들은 앞다투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우리는 입을 굳게 닫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눈을 감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김정은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북 대화를 위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악당을 두려워하면 악당의 행태는 더욱 심해지는 법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견지할 때만 악당은 양순해집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